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사회문화 2학기 7번째 시간. 오늘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거시적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미리 판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판서를 구조화시켜서 해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연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 설명을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습지 반드시 챙겨가지고 꼼꼼하게 연습장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시고, 나중에 이 프린트물 유인물에 다시 좀 이거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다시 좀 옮겨 적음으로써 이 부분은 공부를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컨디션이 좀 좋으면은 이 부분을 좀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은 많이 버벅일 수도 있어요. 뭐 미래의 일은 당장 5분, 10분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좀 양해를 바라겠고요.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들으면서 오늘 좀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 집중을 해서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라든가 다른 것들은 칠판 어떤 크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예 적지 않고,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기능론과 갈등론. 자, 거시적 관점의 기능론과 갈등론을 각각 비교하여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구분을 하는 기준들은 각각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은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읽기 전에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과제 제출방에다가 좀 과제를 적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충분히 논술거리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대학 지나갈 때 교수님들이 물어보는 면접의 어떤 단편적인 질문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서,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려는 의도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부자는 왜 부자이고 가난한 자는 또 왜 가난할까?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유롭게 과제 제출방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기능론, 한자로 좀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한자로 좀 적어놨는데, 자, 기능론이라는 것과 갈등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능론과 갈등론 둘 다 공통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거울 자아 이론 이런 걸 배웠는데, 중요한 거는 미시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는 측면이 있으나, 사회의 구조나 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측면이 있다. 라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배웠다면, 오늘 배우는 거시적 관점의 기능론과 갈등론은 좋은 점은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 측면은 잘 설명은 하지만 개인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부분은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이미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기능론을 한자를 저렇게 굳이 적어놓은 이유가, 자, 기능이라는 말이 있고, 자, 요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기능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시를 하면은 펑션이에요. 우리 함수라고 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기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킬. 그렇지.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자, 이 기능이라는 거랑 이 기능이라는 거는 각각 이거는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지못해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수동적인 입장에서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기능은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각각 요거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개인의 능동적인 스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기술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 요런 거는 뭐 그냥 약간 잡다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능론에서는 정상적인 상태를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상태를 옆에다가 쭉쭉 적어보세요. 어떤 질서, 안정, 조화, 균형, 요러한 느낌의 어떤 단어들, 키워드들이 나오면은 요거는 기능론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 유추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태는 병이 걸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의 고장,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마치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인체 기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같은 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기계 부품들이 하나의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을 때 그 하나의 부품 중에 어떤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한다면, 고장이 난다면, 없다면 당장 그 차가 굴러가는데 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방치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자그마한 없던 부품 하나가 다른 식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궁극에 이르러서는 그 자동차가 고장나게 되는 현상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상적인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에 구분을 해서 기능론이라는 거 일단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갈등론에서는 이 사회 자체를 거시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정상적인 상태를 어떤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립이라든가 갈등, 그리고 상호 간의 반목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가 저게 좋다고 하는 건 아니죠. 저러한 상황을 좀 정상 상태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즉 구조 자체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이 사회 그 자체를, 즉 사회 그 자체를 체인지,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유식한 말로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급진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유인물에 있는 내용대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유인물 받아 적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 기능론과 갈등론의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볼 건데, 자, 기능론과 갈등론 둘 다 어떤 사회가 이렇게 있으면, 사회가 있으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각각의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 사회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사고 뭐 변호사고 청소하는 사람이고 교사이고 뭐 알바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지위에 맞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면, 즉 이 사람들이 서로
상호 의존해서 이 사회가 0이 된다면 그 사회는 안정과 조화, 균형과 질서가 구축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을 기능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 동일한 현상을 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치고받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운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입장을 갈등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이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됐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요새 의사 어떤 뭐 공공의대 뭐 확충이라든가 설립이라든가 의사 정원의 뭐 확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대단히 뭐 시끄럽고 뭐 좋다 나쁘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 의사라는 직종, 직업 여기 완전히 싹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그럼 우리 사회는 제대로 굴러가는 게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이 서로 상부상조,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거를 스펜서와 같은 학자, 거기 꽁트라고 적혀 있는데 꽁트는 사회학의 그냥 창시자 정도 되는 거고,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서 주장한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 적어보세요. 이걸 어떤 학생들은 블랙팬서라고 하던데 이건 아니죠.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블랙팬서 누구지? 체드윅 보스만,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타계를 했는데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네요. 내년에 뭐 블랙팬서 2 상영하게 될 건데 큰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스펜서의 문단이었습니다. 자,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그렇지? 유기물과 같아서 어떤 하나의 부분이 잘못되면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마비가 온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한다고 보는 입장. 자, 사회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처럼 간주를 해서 사회를 설명하려는 그러한 이론을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사회 실제론이다, 사회 명목론이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 느낌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사회 전체의 유지라든가 존속에 컨트리뷰션, 기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역할에 맞는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잘 지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뭐 인도하는 등의 그러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요. 자, 다음에 갈등론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상호 대립적인, 갈등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사상가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피라미드 하면 생각나는 개념 있나요? 뭐 상중하, 잘 산다, 중산층이다, 못 산다, 뭐 이런 개념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뭐 신라 제도에 골품 제도가 있어가지고 성골, 진골, 뭐 육두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저거 인도에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하죠.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뭐 브라만, 순서가 모르겠네. 뭐 크샤트리아, 수두라, 뭐 불가초 천민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 자체를,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그 사람들 자체를 단순하게 이분법화 시켜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유산자라고 하고, 없는 사람 무산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좀 할게요. 내용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산자랑 무산자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학기에 말 정도에 가서 배우게 되는
계급론과 계층론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것인데 지금 언급을 하는 이유는 기능론 갈등론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개념이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유산자, 무산자라는 이렇게 삼각형의 구조로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있는 사람, 그리고 요거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각각 이 유산자를 자본가라고 얘기하고 없는 사람은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자본가, 노동가, 이것도 적어줄게요. 이거 프랑스어로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옛날에 근대 시민혁명의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발생한 근대 시민혁명, 계몽사상, 뭐 사회계약론 이런 거 1학년 때 다 들어봤죠. 그 사상, 그 시민혁명의 절대적인 주체가 되었던 그 부르주아 계층, 시민가들 계층의 자본가라고 하시는 거고, 요 노동자들을 프롤레탈리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분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쪼갠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을 자본가다, 돈이 없는 사람을 노동가다, 물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 구분되는 기준을 뭐라고 적었냐면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즉 경제력이라는 기준점을 구분으로 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즉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자본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노동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됐지? 그렇다면 생산수단은 뭐냐? 요거는 나중에 필드에서 할 거예요. 사실은 요거 설명하려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가 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만들어진 생산물을 적절하게 분배한다. 이런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뭐 요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중요한 거 있는 자랑 없는 자 구분하는 기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마르크스가 구분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여기서 이 사회 그 자체를 개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프롤레탈리아 혁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공산당 선언이라는 데서 주장을 합니다. 뭐 프롤레탈리아들이여 뭐 단결하라, 여러분들이 얻을 것은 자유요, 잃을 것은 체인, 그 쇠사슬밖에 없나니,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말은 멋지긴 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뭐 현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과이라고 적혀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기능론에서는 기본적인 속성이 기능론과 갈등론이 또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론의 기본적인 속성은, 자, 사회 자체는 균형을 가지고 있고 통합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지속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쿠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 유지를 하는 보수적인 관점이라는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기능론의 입장에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한계가 바로 요게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수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로 보자면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치? 근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있는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이 얘기들은 정치적인 좌우의 어떤 논리가 그 이면에 숨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어떤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각각 자유롭게 사고하고 있는 사상의 영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선생님과 토론이라든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언제든지 선생님은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갈등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자, 갈등이라는 거 강제하고 억압하는 사회 자체의 그 분위기, 풍토, 그거를 전제하에서 이 현상, 그런 거 되게 억압되고 갈등적인 상황 좋지 않잖아. 그래서 요거를 개혁한다, 혁명한다, 파괴를 해야 한다는, 우리 이거를 진보적인 관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진보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사회 현상을 좀 파괴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싫겠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재산이 됐던, 좀 전에 얘기했던 생산 수단이 됐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경제력이 약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상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아무튼 간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자, 다시 한번 기능론은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관점, 이 세고, 갈등론은 현상을 파괴하겠다는 진보적인 관점이 좀 세다는 점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희소한 가치의 배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희소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희소하다는 말은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각각 파워, 권력이라든가 부, 그리고 사회적인 명예 등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인간의 욕구는 상당히 무한하지만 이러한 어떤 자원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경제 어떤 문제도 발생하고, 선택의 문제도 발생하고, 기회비용의 문제도 발생하고, 막 이러한 식으로 경제가 흘러가는데, 자,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는 희소한 가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각각의 입장이 다릅니다. 일단은 배분한다는 말은 나누어서 무엇인가를 가치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배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그러한 가치들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정도가 평평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덜 가진 사람은 덜 가졌다고, 즉 빈부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빈부격차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죠. 요거를 세 글자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과제 제시를 했듯이 부자는 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지에 대해서 사회, 즉 이 말은 바꾸어 다시 말한다면 왜 사회는 불평등한가? 라는 질문이랑 동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한 말들이 있는데, 장 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사회계약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혹은 어떤 다른 논문을 통해서 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과제에서 제시를 해도 괜찮고요. 알겠죠? 왜 우리 사회는 불평등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는 거는 기능론이든 갈등론이든 공통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기능론에서도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갈등론에서도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그 대처 방안은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해가지고 희소같이 배운 기능론 입장에서는 자 차등 분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차등이라는 말도 어렵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 22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탔어.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날씨도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22명에 맞게 22개를 딱 가져와가지고 한 명씩 골고루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요것을 균등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주는 거 균등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주다 보니까 선생님의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다 회수한 다음에 자 사회문화 과제 제출 열심히 한 사람 혹은 사회문화 성적 좋은 사람 1등부터 5등까지만 2개씩 주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그 성적에 따라서 잘라가지고 안 주든가 하는 걸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2개도 받고 어떤 사람은 3개도 받는 거, 어떤 선생님이 자의적인 어떤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를 적절하게 다르게 하는 거를 차등 분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도록 할게요. 자, 차등 분배 지향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왜 다르게 분배를 하냐? 성취 지위에 의해서, 즉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이러한 성취 지위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노력을 덜 한 사람은 덜 주고 이러한 식으로 차등을 두어가지고 분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는 그러면 우리 사회의 희소와 같이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나쁜 의도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사라는 사람이 하는 일과 그리고 선생님 교사가 하는 일을 봤을 때 돈을 누가 많이 벌겠어요. 당연히 좀 슬픈 얘기지만 의사가 당연히 돈을 좀 많이 벌겠죠. 왜 그럴까요? 그래요. 그 의사분들이 선생님에 비해서 아무래도 노력도 많이 했고 능력이 좋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직업에는 귀하고 천함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통적으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어떤 꼰대 같은 얘기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이러한 식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능론에서는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즉 의사와 같이 어떤 고도로 압축된 지식이라든가 기술, 능력이 필요한 집단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고 다른 나쁜 말로 청소부라든가 다른 그런 분들한테는 청소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머리를 좀 많이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몸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적게 준다든가 이런 개념.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거는 불평등이라는 거는 이렇게 적어봅시다.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같은 말로 어쩔 수 없다. 불평등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불평등은 필요하다고 볼까요? 불필요하다고 볼까요? 그렇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발전에 디딤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지금 의사분들도 집단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왜 어떤 정부가 우리의 이런 그 분야에 개입을 해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선생님이 유추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기능론의 핵심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의 역할은 그냥 국민의 어떤 안위, 그냥 어떤 범죄로부터의 보호, 그러한 치안이라든가 어떤 경찰력을 투입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의 야경 국가 노릇만 하면 되지, 개인적인 부분, 자유의 영역에는 이렇게 간섭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작은 정부, 최소 국가 이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음에 갈등론에서는 균등분배 지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균등분배 지향, 이게 뭐냐면은 귀속지위라고 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의사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지 간에 다 월급을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귀속지위라는 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학연이나 지연, 혈연,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균등분배 지향. 우리 현실은 학연이랑 지연, 혈연 등의 귀속 지위,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차등 분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등 분배는 나쁜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균등 분배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논리가 이해가 됐나요? 자, 기능론에서는 성취주의에 따라서 차등 분배 지향을 주장하고 있다면, 갈등론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귀속 지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귀속 지위 때문에 차등 분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니까 균등 분배 지향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불평등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 이렇게 적어보자. 불가피한 현상만은 아니다. 즉, 제거해야 되는 현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 불평등이라는 것은 없애야 되는, 즉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이지. 여기서는 디딤돌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걸림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균등하게, 우리 뿜빠이라고 해,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나누어 주려고 하면 정부라는 곳이 있어 가지고 어떤 공권력 행사 제대로 고르게 배분을 분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뜨네. 자, 됐죠? 다음으로 권력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능론과 같은, 권력이라는 것도 희소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파워, 정치학의 영역인데, 이 권력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사회 구성원 다수의 합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사회 통합의 필수라고 있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합의. 자, 우리 사회가 이러한 식으로 안정적이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 구성원 대다수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합의를, 동의를 했다고 보는 관점이 기능론의 관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갈등론에서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합의가 아닌 특정한 소수의 자의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특정한 소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본가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사람들, 어떤 희소한 자원을 독점을 하든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희소한 가치들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기득권층이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소수의, 특정한 소수의 자의적인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그 원인, 결과, 해법 제시도 기능론과 같은 론이 다르다고 보는데, 자,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 일시적인 기능의 마비 혹은 고장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고장난 부분을 찾아가지고 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제 기능의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런 개념도 있어요. 항상성 호메오테시스라고 하는 건데, 항상성이라는 거는 또 어려운 말이야. 아까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고 했죠.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장이 나면은 정상으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생물 용어이기도 한데 그거를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도 그러나 추운 겨울에 어떤 사람이 소변을 딱 보면은 몸을 이렇게 부르르 막 떨잖아요. 그것도 이 몸이 건강이라는 그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서 대응하는 자동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갈등론에서는 사회적인 희소 가치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즉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생산 수단 자체를 공유화한다든가 아니면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끝났네. 자, 요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기능론과 갈등론의 한계가 있는데, 자, 기능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보면은 변동, 간과 독재, 악용이라고 하는데, 기능론에서는 안정과 합의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어. 독재 악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독일 내 어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추축국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사람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민주적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상이 됐던 사람이에요. 히틀러 총통은. 근데 그런 사람이 다수의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 했던 것은 독재를 하게 된 거죠.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민주주의 어떤 뭐 중우 정치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치학의 영역이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다수의 합의라는 거는 다수의 함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막 권력의 독재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 독재를 하고 있을 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왜 독재하냐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의 합의를 받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면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악용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 다음에 갈등론에서는 협동과 조화, 질서와 안정을 무시를 하고,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 자체를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만 단순화시켜서 구조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점,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선생님도 최대한, 사실은 이 얘기 가지고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하루 종일이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를 1시간에 압축해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많아요. 사실 아까 이 뭐 컨센서스 같은 것도 뭐 할 말이 있거든. 상당히 하나하나 할 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필드에서 보충을 하기로 할게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대신에 다음 시간에는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어제 배운 상징적 상호작용론, 우리 통칭 기갈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총망라해가지고 문제들을 몇 문제 푸는 걸로 수업 진행을 좀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들 많았고요. 다음 시간 8차 시에서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수업에 진행되는 부분에서 1학기 때 선생님이 수업 찍었던 내용
나쁘지 않은 것들은 적절하게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자, 8차시에서 볼게요.